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에 대해서 사실 재판 시작할 때는 이 피청구인 쪽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거기서 많은 비밀이 흘러나왔죠. 그래서 1980년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에 포고령 10호 그거를 말하자면 벤치마킹했던. 그럼 검찰도 뭐 거의 수사를 한 게 없네요. 근데 그 통화 내역에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경찰에서 친절하게. 그러면 정의식 재판관인가요? 국군 통수권자로서 최고 국정운영 책임자로서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열하다고 해야 될까요? 이 사람이 지금 해방 80년 동안의 적폐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그런데 검사 때는 문제가 된 적이 없죠.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죠. 얼마나 무서워요. 사법 엘리트들이 차곡차곡 업을 쌓고 있다는. 헌법 공부도 해야 되고 형법, 형사소송법, 개헌법, 온갖 법, 헌법재판소법까지 지금 공부를. 내란에 관여된 의심까지 받고 진상화되고. 법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 대신 법을 들고 비상계엄으로부터 넉 달, 변론 시작으로부터 석 달이 흘렀는데요. 소회 한 말씀 해주시죠. 이게 시간 감각이 좀 이상해졌어요. 아주 까마득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제였나 싶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던 것 같은데 선고일 지정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늦어지면서 여러분들이 그러셨던 것처럼 저희도 많이 이제 애를 태우면서 그 시간을 보내면서 더 길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어쨌든 결론은 재판소 헌재에서 전원일치 결정으로 그리고 이유도 설득력 있는 이유로 그런 결정을 해주셔서 참 다행이다. 그 탄핵 심판 과정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 또는 장면이 뭐 있을까요? 사실 재판 시작할 때는 이 피청구인 쪽에서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근데 막상 재판 이게 진행이 되면서 뭐 다들 보셨겠지만 그 예상했던 것 이상으로 뭐랄까요? 저항이랄까? 아주 거세고 집요하고 그 심판정 안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고 바깥에서도 그쪽을 지지하는 분들이 실제로 실체가 영 없지는 않다는 것이 뭐 여론조사 수치 이런 거로도 지표가 나오고 하니까 그런 거에 또 편성을 해서 심판정에서는 피청구인이나 그쪽 대리인들은 더 세게 주장을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참 저희로서는 대응하기가 좀 난감한 부분이었는데 사실은 그 쟁점들은 이 사건의 본질적인 쟁점도 아니거니와 오히려 그쪽 전략에 말려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래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정석적인 변론을 하고 미셸 오바마 얘기처럼 저쪽에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이 헌법재판, 이 중요한 재판에 격을 떨어뜨리지는 말자 뭐 이런 공감대는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로서는 상대방의 그런 주장에 뭐 재판부가 거기에 흔들릴 거라고는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이 재판의 본질이 뭐고 쟁점이 뭐며 어떤 거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걸 계속 환기시키는 그런 데 좀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증인들 제가 이제 증인신문을 조금 대리인들 중에서 많이 했던 편인데 첫 증인 누군지 기억나세요? 김영현 장관이 첫 증인이었는데 김영현 증인은 저희가 신청한 증인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첫 증인 신문을 반대 신문을 해야 될 형편이었는데 본인은 아마 저쪽 주신문에만 답변을 하고 반대 신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을 작정을 하고 왔던 것 같아요. 반대 신문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준비가 안 됐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비밀이 흘러나왔죠. 그래서 저희로서는 뭐 네. 다행이라면 다행이랄까 그랬는데 근데 이 김영현 증인이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피의자 신문 조서가 뭐 10번이 넘어요. 10여 회 조사를 받았는데 앞부분 몇 번 말고는 계속 진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저희가 그 전에 증인신문 하기 전에 수사 기록은 입수한 상태였는데도 이 김영현의 구체적인 진술은 확인이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지 모르는 상태로 증인신문에 임했는데 본인이 준비가 안 된 탓인지 저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진술을 얻어냈고 뭐 포고령을 뭘 보고 참고를 했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중에 제일 결정적이었던 거는 1980년 그 5.17 비상계엄 확대 조치 당시에 포고령 10호 그거를 말하자면 벤치마킹했다고 본인이 구체적으로 진술을 해줘서 그 비상계엄 확대 조치에 대해서 나중에 대법원에서 그걸 어떻게 판단했는지는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희는 그거 하고 재판 과정에서도 많이 나왔던 기재부 장관 문건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 이게 단순히 일회성 그런 계엄이 아니고 이거는 입법기관까지 장악을 하는 말하자면 독재 시도죠. 그게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을 거부했어요. 처음에 일부만 뭐 얘기하다가 그럼 검찰도 뭐 거의 수사를 한 게 없네요. 집요하게 부르기는 했죠. 피의자 신문 조서가 14회, 16회 뭐 그 정도 됐던 것 같은데 본인이 일부라도 얘기를 했던 거는 아마 앞부분 3회, 4회까지 정도고
거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부분은 전혀 안 나왔죠. 저한테 제일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우리 변호사님께서 조태영 국정원장과 김건희 씨와의 문자 교신 네. 관련한 사안을 물으실 때인데요. 계엄 전날, 당일날 영부인하고 문자 주고받은 거는 더 이상하지 않나요? 국정원장이 영부인하고 왜 문자 주고받습니까?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교신 기록을 직접 찾아내신 겁니까? 이 통화 기록은 경찰에서 한 진술 그 조서 뒷부분에 첨부가 되어 있는 부분이었죠. 근데 그 통화 내역에 이름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나와요. 나와요? 경찰에서 친절하게. 그 번호만 나왔다면 저희도 그게 김건희 씨 전화인지는 모르죠. 거기다가 이 통화 내역도 아니고 문자 주고받은 거였기 때문에 뭐 몇 차례 주고받았고 그것만 나와 있는. 그럼 그 로데이터에 경찰이 아마 코멘트를 달아놓은 거죠. 조태영 원장이 홍 차장 경질의 사유로 든 것이 그 홍 차장이 이재명 대표한테 한번 통화를 하시는 게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건의한 것 자체를 두고 경질 사유로 삼았잖아요. 조태영 원장이 저 여당 쪽 의원들하고 뭐 수시로 통화하고 하는 걸 이제 제시하면서 여당 의원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뭐 정치적인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홍 차장은 본인이 통화한 것도 아니고 원장한테 시국이 이러니까 한번 통화를 하라고 건의한 거 그거 자체가 무슨 정치적 위반이 되느냐 본인과 이 홍 차장한테 된 잣대가 말하자면 다르지 않느냐 그런 맥락에서 시간도 마침 좀 남고 해서 질문했던 거죠. 그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왜 통화 문자를 주고받습니까? 계엄 전날, 당일날 물으실 때 제가 보기에 약간 일부러 그러시는 것 같던데 이렇게 딴청 피우시면서 문서 정리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 같던데 일부러 그러신 건가요? 그 질문을 일부러 의식하고 그렇게 했던 건 아니고 반대 신문 할 때 제가 뭐 일반적으로 그런 스타일로 묻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대 신문이라는 거는 우리한테 불리한 증인이잖아요. 우리한테 뭐 유리한 얘기를 해줄 리가 없는 증인이고 그러면 윽박지르거나 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있는 증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증인일수록 오히려 뭐 얘기하는 걸 잘 들어주고 그 얘기 중에 혹시 사리에 닿지 않는 말이 있거나 앞에 얘기하고 달라진 부분이 있거나 하면 그런 부분을 드러내서 재판부에서 보시기에 이 증인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구나 이런 이제 생각이 인상을 줄 수 있으면 그걸로 반대 신문의 목적은 달성되는 거다. 사실은 그렇게 지나가듯이 물었는데 조태영 증인이 뭐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실토를 그런데 한다는 그 질문 자체가 본인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그런 질문으로 치부할 수는 없는 내용이긴 했죠. 자주 있는 일은 아니었겠지만 종종 했다는 거 아니에요? 국정원장과 영부인이 네. 이제 지켜보는 이제 저나 이제 국민들은 김건희 국정농단이 국정원에까지 미쳤구나라는 걸 확인해주는 어떻게 보면 팩트였죠. 아주 의심을 할 만한 국정원장이 단서가 됐죠. 인사청탁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잖아요. 비밀을 다루는 기관에 사인에 불과한 대통령 부인이 그런 식으로 연락을 취하면서 했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고 법 위반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앞으로 뭐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심리 과정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윤석열 사건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해놓고 한덕수 사건을 먼저 한다든지. 대리인단으로서는 변론 종결하던 날이 2월 25일이었는데 뭐 빠르면 3월 7일 늦어지더라도 3월 14일 이 정도로 기대를 했고 한덕수 총리 사건하고는 같은 날 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고일 지정이 늦어지면서 뭐 온갖 억측과 흉흉한 소문이 돌았지 않습니까? 그때 뭐 5대3 얘기도 나오고 근데 저는 뭐 내심 불안함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5대3 얘기는 아닌 것 같았어요. 재판관 8분이 뭐 30년 어떤 분은 30년 이상 판사해 오신 분들이잖아요. 이걸 그중에 3분이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에 5대3 이 얘기는 가능성이 낮다고 봤고 뭐 내부에 어떤 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선고기를 신속히 지정하는데 반대하는 의견은 있구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는 어느 순간에는 이게 분노로 바뀌고 뭔가 좀 임계점을 향해 다가가는 그런 느낌이었잖아요. 아마 그런 분위기를 헌재 재판관님들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기간을 놓치지는 않을 거다라고 기대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정문만 봐도 특정 재판관들이 절차적 이슈를 제기하면서 시간을 끌려고 했던 흔적들이 있잖아요. 짐작은 합니다. 그 흔적이 이제 말씀처럼 결정문에도
보이는 데가 있고 그런 부분을 두고 이게 평의 과정에서 지체가 됐을 것이라는 짐작은 하는데 결정문 자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저희가 보기에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이제 주문에서 소수 의견을 표시할 정도는 아니었겠지만 잠재적 소수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의견하고 뭐 타협한 흔적 같은 것도 뭐 일부 보이기는 하죠. 그래도 뭐 그때 그 긴박했던 상황을 생각하면 그 정도는 뭐 엑스큐스 가능한. 그리고 그 많은 분들이 찬사를 보내는 것처럼 이 판결문의 스타일, 문체, 그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판결문체 그 고답적인 그런 거에서 많이 벗어나서 명료하지만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쓰신 거는 아마도 이 판결문 결정문의 독자가 전 국민이 독자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걸 염두에 두고 작성하신 게 아닌가. 이 초안은 보통 연구관들이 뭐 하지 아주 않나요? 초안은 그럴 거고요. 그 집필 책임은 보통 주심 재판관이 집필 책임자가 되시죠. 그러면 정윤식 재판관인가요? 그렇죠. 상당수의 사람들이 정윤식 재판관을 사실은 의심하기도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지금 말씀대로라면 어쨌든 그 초안의 줄기를 잘 잡은 거네요. 그렇죠. 정윤식 예, 재판관이. 예. 심판정에서 왜 질문하시는 장면도 보셨을 그렇죠. 거예요. 예. 문에만 배치를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충돌이 생겨버린 겁니다. 들어갔으니까 충돌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결정문을 이상하게 쓰실 수는 없는 거죠. 그 결정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주목했던 건 두 가지인데요. 이 탄핵 사건의 이제 본질적인 쟁점하고 관련해서는 법치주의의 의미를 분명하게 확인을 해줬다는 점을 저는 들고 싶은데 이 법치주의라는 게 흔히 일반에서는 오해하기를 법을 잘 지키나 이런 차원은 전혀 아닌 거죠. 오히려 그 원래 의미도 법치주의 요체는 오히려 권력을 가진 쪽에서 그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 주체가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그 대통령에게 헌법상 법률상 주어진 권한이라 하더라도 그 권한을 행사할 때는 누구보다 오히려 더 잘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 점이 조목조목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걸 아주 분명하게 적시를 해주셨고 이 결정문에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건 아닌데 피청구인의 주장을 판단하는 대목인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지 않았느냐 그 주장에 대한 답변으로 그거는 피청구인이 뭐 그렇게 계획했던 게 아니라 시민들이 저항했고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했고 이 덕분이지 저는 그게 법률적인 평가라기보다는 역사적인 평가 내란 사태가 그나마 다행으로 그렇게 조기에 진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분들이 주권자로서 헌법 수호자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 감사의 표시를 재판소로서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돼서 그 부분은 좀 감동적이었습니다. 중요한 대목 두 가지를 짚어주셨네요. 피청구인 윤석열의 모든 증언을 지켜보셨을 텐데 현장에서 보시기에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그 윤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말씀을 많이 한 분이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뭐 다른 분들도 그러신 분이 많으셨을 것 같지만 뭐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게다가 이분은 또 자기가 법조인이라는 걸 내세우면서 헌법 얘기도 또 많이 하셨어요. 헌법재판 이전부터도 이분의 헌법 인식은 좀 문제가 많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던 차에 그 첫 출석한 날이 기일로는 2회 변론기일 겁니다. 첫 출석한 날 본인이 이제 모두 진술을 하면서 그 얘기를 바로 했어요. 철들고 난 이후로 지금까지 또 특히 공직 생활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를 확고히 가지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날 마칠 때 재판장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기재부 장관 문건을 나눠준 적이 있느냐?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거짓말로 시작해서 재판 내내 그 거짓말이 이어졌고 그 거짓말뿐만이 아니라 궤변, 부정선거 주장이며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거 이거 아니다. 체포조 관련해서도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다. 이런 부분은 아래 사람한테 책임을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게 정직하지 못한 거는 물론이고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겁하다고 해야 될까요? 비열하다고 해야 될까요? 설사 그랬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본인의 이 탄핵 재판에 전 국민들이 다 보는 탄핵 재판에 임해서는 그래도 이 사람도 한 나라의 대통령이구나, 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장면을 하나쯤은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를 했는데 그런 기대는 변호사님의 최후 변론이 큰 화제인데요. 피청구인이 오염시킨 헌법의 말, 개변과 거짓말에 대한 정 변호사님의 생각이 문학적으로 담겨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봐야 법대생 감성이죠. 그게 만약에
최후 변론을 최종 변론을 저 혼자 했다라면 그런 내용으로 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당연히 법리적인 주장이 우선돼야 되고 그날 저희 쪽에서 최종 변론을 9분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법리적인 주장은 다른 분들이 충분히 하실 거기 때문에 저는 조금 자유롭게 그렇게 좋게 봐주신 분들은 아마 이 법조인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랄까 기대 수준이 워낙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후한평을 받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게 저도 이제 사법시험은 좀 늦게 된 편입니다. 그 이력서에 이제 공백으로 있는 기간이 좀 있는 편인데 그 공백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지 않았나 뭐 그렇게 스스로 위안을 해봅니다. 윤석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워낙 처음부터 많이 들어서 박정희 시대 교과서에 적혀 있던 반공 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협소하고 낙후된 의미의 자유민주주의 인 거잖아요. 이 사람이 읽었던 헌법 그리고 이 사람이 금과 옥조처럼 생각하는 헌법도 유신시대 헌법이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도 유신시대 자유민주주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신 상태 자체가 유신에 머물고 있는. 저도 비슷한 인식을 했는데 그 같은 맥락에 있는 주장이 계엄선포 같은 건 통치행위라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그 진작에 폐기된 그런 내용들인데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 보면 머릿속에 들어있는 헌법이라는 거는 그 시절의 헌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글쎄요 한 개인으로서도 굉장히 특이한 퍼스널리티를 가지고 있는 분인 것 같은 게 이게 아까 이제 제가 거짓말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거짓말이 아니고 본인은 거기에 확증 편향이랄까 인지 부조화랄까 이런 것까지 더해져 가지고 이게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분의 이 독특한 캐릭터에 대해서 누가 저 한나 아렌트처럼 이만 그 재판을 보면서 관찰한 그랬던 것처럼 정신분석학자나 심리학자들이 따로 좀 심도 있게 연구를 하셔서 평전 같은 걸 하나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기엔 이 사람이 우리나라 지금 해방 80년이잖아요. 80년 동안의 적폐를 한 몸에 안고 있는 기득권이 대를 이어서 이권의 성체를 쌓아가면서 생긴 이기주의, 특권의식 이런 게 온몸에 세포까지 절어 있는 거죠. 물론 검사 뭐 수십 년 했다고 다 그렇게 되지는 않을 텐데 원래 가지고 있던 소양에다가 그 검사로서의 경험이 자양분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좀 무서워요. 이분이 그 대통령 되고 갑자기 이렇게 변한 게 아니라면 검사 때도 비슷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검사 때는 문제가 된 적이 없죠. 오히려 사람들의 칭송을 받았죠. 그거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지금 그걸 우리가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심우정이 즉시항고를 포기하면서 했던 말들 그리고 이완규라는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 지명되고 나서 하는 말들 그 전에 했던 본인의 말과 완전히 배치되는 이야기인데도 얼굴 하나 바꾸지 않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태연하게 거짓말을 늘어놓잖아요. 이게 검찰 본색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처벌받은 적 없고 처벌받지 않고 본인이 말하는 게 그냥 정의고 이런 세월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상당 부분 동의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번 사태 과정에서 검찰은 물론이고 법원도 그렇고 아까 헌법재판소도 자칫했으면 그 임계점에 다다를 뻔했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사법 엘리트들이 업을 쌓고 있다는 그런 생각을 여러 번 했었거든요. 저 업을 어떤 업보로 갚을지. 내란 사태 이후에 우리 국민들이 뜻하지 않게 헌법 공부도 해야 되고 형법, 형사소송법, 계엄법, 온갖 헌법재판소법까지 지금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생계에도 바쁜데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이제 법조인들이야말로 지금 우리나라의 발전을 가로막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어렵게 만드는 자중질환에 빠뜨리는 가장 중대한 책임이 있는 집단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법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쪽 세계에서 말하자면 오래 일해왔고 지금도 한 발을 담그고 있는 입장이라서 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걸 전폭적으로 다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민들이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기는 해요. 도대체 당신들이 뭔데? 누가 그 자격을 줬길래? 시험 뭐 젊을 때 공부 좀 잘해서 시험 하나 잘 봤다고 몇 사람이 그냥 모여서 이런 결정을 할 권한을 궁극적으로는 누가 준 거냐? 계속 이렇게 맡겨둬도 될 거냐? 이런 의문들은 많이 가지셨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그리고 기소를 결정하는 시민들이 참여해서 기소를 결정하는 기소 대배심, 그리고 판결을 결정하는 판결 배심, 소배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향은 뭐 충분히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고. 근데 그런 제도들도 그 제도 자체가 지고지순한 건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에 또 어두운 면도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거고, 전 국민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화두로는 조만간 떠오르지 않을까, 저도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지명을 했는데요, 후보자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헌법적으로 보면 그 권한대행의 임기 종료일이 예정돼 있잖아요. 그 한 60일 그렇게 한정돼 있는 이 국면에서 권한대행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헌법재판관을 그렇게 3권에 나눠서 선출하고 임명하도록 한 취지에는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선출 권력으로서의 국민적 정당성, 대통령과 국회는 그렇죠. 대법원장도 3분 지명권이 있는데, 그 대법원장은 선출된 권력은 아니지만 3권의 한 축이고, 지금 권한대행은 그런 선출된 권력으로서의 정당성, 이런 부분은 뭐 전혀 없죠. 게다가 지금 이 국면에서는 내란에 관여된 의심까지 받고 있는 터에 정당화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헌법소원이나 가처분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헌재가 빨리 할까요? 오늘 기사 보니까 뭐 심리에 들어갔다는 보도는 나오는데, 그 2분 퇴임하시기 전에 결정이 나오겠느냐, 그 말씀일 텐데, 다음 주 중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되면 바라기로는 저도 그렇습니다만, 퇴임을 앞두고 있는 2분한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특히나 이제 정권이 교체되면 이재명 대표의 재판, 속행 문제,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의 문제를 헌재로 가져가서 헌재에서 그걸 인용함으로써 재판을 계속 진행하게 하고, 재판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중에 하나만 걸려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로 당선무효를 이끌어내려는 게 아니냐라는 그때를 대비해서 재판소 구성을 지금 그렇게 무리하게 하려는 거다, 그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네요. 한덕수, 최상목 동시 탄핵을 한다고 해도 다음 대행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또 뭐 갑작스럽게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국회가 뭐 아무리 안 만다고 해도 받은 걸 간주하고 송달한 걸로 간주하고 그냥 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더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헌법재판소 자체가 위헌기관이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들던데, 아이고 참. 윤석열과 국힘 세력이 사실상 총 대신 법을 들고 법의 내전을 벌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네. 그래서 법의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총 대신 법을 들고. 더 무서운 거는 법 기술이랄까요? 법의 취지라든가 이런 걸 좀 조금만 따져보면 부당하다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시도들을 실제로 하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습니다만은, 이른바 명망가라고 얘기할 만한 주로 등장하셨던 분들은 이제 헌법학자 이런 분들인데, 제법 이 학계에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이런 분들도 그쪽 주장에 가담을 하고 손을 들어주고 이렇더라고요. 저는 그 부분 많이 놀랐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국회의장이 띄운 개헌 TF에 들어갔기도 하죠. 그럼 뭐 저는 이 정치 정세까지 분석하고 뭐 그런 능력은 없는데,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그런 국면에서 더더욱 법률가를 포함해서 지식인들이 목소리를 좀 계속 내야 되지 않나. 그리고 국민들도 응원을 해주셔야 되지 않나. 변호사님 표 변론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탄핵 결정이 나온 후 우리 사회가 분열과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권자가 헌법을 지켜낸 우리의 경험은 그러한 혼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많은 지혜를 줄 것입니다. 따라서 그 혼란의 시간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이 낙관론의 근거는 민주적 시민 의식입니까? 뭐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재판 한 2달 진행되는 동안에, 뭐 2달이 긴 기간은 아니지만 주 2회 이렇게 진행되니까 조금 힘들기도 하고 긴장이 조금 풀어질 때도 있고 뭐 그랬거든요. 그럴 때 저희가 찾아봤던 게, 그날 밤에 국회 앞으로 달려나왔던 시민들 그 사연들을 어디 모아놓은 글이 있었어요. 거기 보니까 급하게 달려 나오느라고 슬리퍼 차림으로 롱패딩만 하나 걸치고 뛰쳐나온 시민도 있었고, 어떤 집에는 뛰쳐나가는 아들을 차마 붙잡지는 못하고 그렇게 보내놓고는 펑펑 울었다는 어머니 얘기도 있었고, 부부가 같이 나가면서, 아직 애들이 어린 것 같던데 애들만 두고 부부가 같이 나가면서 잡히더라도 한 사람은 꼭 도망가서 애들은 키워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약속을 한 부부 얘기도 있고, 그런 얘기를 접하면서 우리도 이걸 뭐
조금 힘들다고 긴장을 늦추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 피청구인이 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에는 뭐 경고용이라 그랬다가 나중에는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번 비상계엄을 한 거다 그러는데 다른 측면에서는 국민들한테 경각심을 준 것 같기는 해요. 이번 사태가 대통령을 하나 잘못 뽑으면 우리가 공기처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민주주의라는 게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도 있는 거구나. 이런 경각심은 가졌을 것 같거든요. 이런 생각을 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으면 이 권력 상층부의 파워 엘리트들이 보여주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 그런 민낯, 그 참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많이 봤지만 결국 이 사회를 지탱하고 이끌어가는 거는 이런 시민의식을 가진 주권자들이 아닌가. 실제로 그 탄핵 결정 선고된 이후에 그 결정을 지지하지 않았던 쪽에서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뭐 우려스러운 반응을 좀 보이지는 않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게 다 그런 역사적 경험과 또 이번에 시민들이 보여준 이런 의지, 이런 힘이 원동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내란 사태처럼 군을 동원해서 헌법기관을 공격한 그리고 그 상황을 모든 국민이 TV로 지켜본 이런 명백한 위헌 행위인데도 이렇게 진압이 어렵고 한데 이 법기술자들에 의한 소위 말하는 사법 쿠데타가 저는 지금도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는 이 사법 쿠데타라는 건 예전에 조국 사태 때도 그랬지만 눈에 잘 보이지 않거든요. 그리고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처럼 마치 보이기도 하고 언론이 좀만 도와주면 그냥 그게 합법이 되는 거예요. 특히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이번 권한대행의 헌재재판관 지명처럼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것들 혹은 허점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것도 사실은 짓밟으면서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 법을 가지고 제2의 내란을 벌이고 있는 이런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저항도 어렵고 대단히 성공하기가 쉬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친위 쿠데타라서 그렇겠죠. 거기에 그 우리가 뭐 망외 소득이랄까 그렇게 이제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 민낯을 드러낸 거, 우리가 실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거, 뭐 이것도 성과라면 성과겠죠. 그 부분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하고 지워 나가야 될지 숙제로 남아 있겠습니다. 김누리 교수는 우리 교육이 파시스트를 길러내는 교육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과도하게 경쟁적인 사회이고 그 경쟁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아서 경쟁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지배하는 거죠. 그렇죠. 승리자라고 생각하고 지배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떤 엘리트로서 대우를 받고 어떤 권한을 행사하는 게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게 지금 돼 있잖아요. 우리 사회 시스템이나 의식이. 김유리 교수님 이 모델로 삼고 계시는 게 아마 저 독일이나 저 그쪽 모델이실 텐데 그쪽은 뭐 그렇다 그러잖아요. 중학교 졸업할 때쯤 되면 진로를 학교에서 선생님이 정해주는데 별로 반발이 없다 그러잖아요. 너는 이제 공부 쪽 말고 기술을 배워라 이렇게 정해줘도 그 반발이 없는 이유가 전 근본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어느 루트로 가든 삶의 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이게 보장이 되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기 싫은 공부 쪽으로 너나 없이 매달릴 게 아니라 자기 소질도 찾고 재밌는 일 찾고 잘할 수 있는 일 찾고 그런 기초가 마련될 텐데 우리는 그 점이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아닌가 싶고 또 뭐 다른 여러 요인이 많겠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제도 교육을 받았어도 그 국회 앞으로 달려 나오는 그런 또 시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 텐데 그런 분들의 힘을 믿고 좀 더 나은 사회로 가려는 계획을 또 같이 해봐야 되겠죠. 그 국면에서는 저 같으면 뭐 법률가는 법률가가 또 할 일을 하고 위원님 같은 언론인은 또 언론인들의 일을 하고 시민들의 힘을 믿고 같이 그래야 되겠죠.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 참여했던 탄핵 심판은 예상했던 것보다 시간이 좀 늦어졌다는 점 말고는 잘 마무리가 된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국민들이 바라는 바에 나름은 크게 못 미치지는 않았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다행이라고 느끼고 근데도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여러 문제가 남아있고 새로 돌출하고 있고 그 해결하는 일은 훨씬 더 어려운 일일 것 같아서 그 국면에서 저도 제 할 일을 찾아보겠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